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혼한 지 1분 만에 시어머니 추가 카드 8장을 정지했더니 에르메스 매장에서 7천만 원 결제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이혼 결정문 위에 찍힌 도장 소리가 마치 지난 5년간의 굴욕적인 시집살이를 끝내는 단호한 칼날처럼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나는 주머니 속의 비취 반지를 꽉 쥐었다. 외할머니의 유품이자 그동안 진씨 일가가 어떻게든 빼앗으려 혈안이 됐던 보물. 심장 밑바닥에서 차가운 결연함이 치밀어 올랐다. 법원 정문을 벗어나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번호를 눌렀다. 저 오만한 재벌 가문을 경악하게 만들 카드 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였다. 나의 사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구청 가정법원의 무거운 나무 무늬 등 뒤에서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다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한여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느껴졌다. 손에 든 협의혼 결정문에는 아직 새카만 잉크 냄새와 선명한 붉은 직인이 남아있었다. 진씨 가문의 며느리로 보낸 5년. 기만과 멸시로 가득 찬 그 재벌가에 내 청춘을 저당 잡혔던 시간들이 결국 이 종이 한 장으로 끝이 났다. 법원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가방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를 확인한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시어머니였던 이 여사가 방금 어느 명품관에서 5천만 원짜리 카드 결제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시누인 수정이도 수입 화장품 세트를 사느라 1,000만 원 가까이 긁어댔다는 알림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불과 1시간 전 그들의 아들과 내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내 돈을 제 돈처럼 쓰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눈먼 효심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 개인 사업 소득과 연결된 가족카드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나를 가난한 집안 출신 선생이라며 비아냥댔지만 그 가난한 선생의 카드에서 나가는 돈만큼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된 서브카드 8장 모두 지금 즉시 정지시켜주세요. 상담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2분도 채 안 되어 정지 처리를 완료했다. 나는 지금 이 여사가 서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공간인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도심 한복판을 향해 질주했다. 이제 내 자존감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백화점 안의 시원한 공기와 화려한 향수 냄새 사이로 프랑스 명품 가방 매장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이 여사와 수정이 보였다. 이 여사는 카드가 왜 결제되지 않느냐며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금반지를 주렁주렁 낀 손을 유리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두드려대며 나는 천천히 다가가 5년 동안 어머니라 불렀던 그 여자 앞에 섰다. 나를 먼저 발견한 수정이 비릿하게 비웃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머, 올케 언니. 딱 맞춰왔네. 이 망할 놈의 카드 좀 어떻게 해봐. 이런 데서 망신 당하게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격 떨어지게. 이 여사가 고개를 돌려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녀는 나를 쓸모없는 물건 취급하며 카드에 돈 채워 넣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고 타박했다. 오늘 밤 파티에 들고 갈 악어 가방이니 당장 해결하라는 명령까지 덧붙였다. 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가 고장난 것도 잔액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정지시킨 겁니다. 이 여사는 멍해졌다.
그러더니 코방귀를 끼며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장 내 아들 민호 시켜서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협박했다. 나는 가방에서 이혼 결정문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민호 씨와는 1시간 전에 이혼 절차 마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시어머니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 돈을 단 1원도 쓸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던 수정이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며 우리 집안 덕에 지방 출신 계집애가 서울 땅의 명함이라도 내밀고 사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오만한 시누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받아쳤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보석들, 전부 내 피땀 섞인 돈으로 산 거야. 직원분, 이분들 결제 능력 없으니까 가방 회수하세요. 이 여사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가 뒤로 주춤거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참아주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계속 몰상식하게 구시면 보안 요원 부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이 여사와 수정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빈손으로 서둘러 매장을 떠났다. 회전문을 지나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한 달 전 몰래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홀로 앉았다. 진씨 일가에서의 기억들이 슬픈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호와 결혼할 때만 해도 대형 건설사 후계자와 사랑에 빠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첫날 밤부터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다. 시어머니 이 여사는 뼛속까지 급을 따지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그저 뒤로 기어오르는 하층민일 뿐이었다. 내 이름 대신 항상 천한 것이나 분수도 모르는 것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밥상머리 교육부터 젓가락질 하나까지 그녀의 감시와 비난 속에 있어야 했던 그 집에서의 식사는 고문과도 같았다. 구청에서 인정받는 우수교사였고 동료와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시가에만 가면 나는 보수 없는 파출부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 식성을 맞춘 아침을 차리고 출근했다 돌아오면 3층짜리 대저택을 청소해야 했다. 남편 민호는 처음엔 몇 마디 거들어주는 척하더니 점점 어머니의 태도에 동화되어 갔다. 그는 툭하면 외박을 일삼고 접대를 핑계로 밤늦게 귀가했다. 결정타는 민호가 젊은 비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을 때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느긋하게 마시며 말했다. 남자는 여자 몇 명 끼고 살 수도 있는 법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느냐고. 오히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입 다물라며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그 집에서 내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호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어머니와 공모해 아내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었다. 이 여사가 여행을 간 사이 민호가 대담하게 상간녀를 집으로 끌어들여 우리 신혼 침대 위에서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집을 나오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외할머니의 비취 보석 세트다. 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진 소중한 혼수였다. 결혼 초, 이 여사는 금고에 보관해주겠다며 가머니설로 나를 속여 그것을 가져갔다. 당시엔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고 싶어 바보같이 넘겨주었다. 어제 이 여사가 에스테틱에 가고 민호가 술에 취해 뻗어있는 틈을 타 예전에 우연히 알아둔 금고 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낡은 레드벨벳함 속에 비취 세트가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쥔 채 눈물을 쏟았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가족의 자존심이었다. 미리 짐을 정리해 친구 집에 맡겨두었기에 대저택을 나올 땐 진씨 집안의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민호가 과시용으로 사줬던 비싼 옷들조차 미련 없이 두고 왔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자유와 외할머니의 보석뿐이었다. 좁은 오피스텔에서의 첫날 밤, 남편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나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리는 악몽 없이 5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수업 준비를 하던 중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살기등등한 표정의 민호, 그리고 집안 전담 변호사가 서 있었다. 민호는 나를 가리키며 경찰에게 소리쳤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의 가업이자 보물인 비치 세트를 훔쳐간 절도범입니다. 이 여사는 오지 않았지만 민호의 스피커폰 너머로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다. 내가 이혼하면서 집안 보물을 빼돌렸다는 모함이었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며 집안을 수색했다. 나는 차분하게 길을 비켜주었다. 비치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 맡겨두었기에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수색 끝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은 나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민호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감옥 가기 싫으면 불라고 협박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비치 세트는 우리 외할머니의 유품이야. 이전 세대부터 내려온 사진과 증빙 서류가 다 있다고.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드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진씨일까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내가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외할머니가 그 보석을 착용하고 계셨던 오래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자 경찰은 일단 주거지 제한 명령을 내린 뒤 나를 귀가시켰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한 노신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절친한 동지였던 광식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나를 남산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다. 진씨 일가가 비치 세트를 가로채려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저씨는 마른 손으로 찻잔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비밀로 붙였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20여 년 전 아버지와 민호의 아버지인 진 회장은 건설업과 고미술품 거래 분야의 동업자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는 분이었지만 진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짓지 않은 교활한 자였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진 회장은 비밀리에 서류를 조작해 공사비를 횡령했고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결과 아버지는 완전히 파산했고 평생 모은 재산은 보상금과 빚을 갚는 데 증발해버렸다. 심지어 진 회장이 사주한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아버지는 진 회장이 그토록 탐내던 가문의 보물인 비치 세트를 담보로 맡기고서야 겨우 어머니와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평온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그 굴욕을 수십 년간 견디며 가난하게 살아오신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내가 시아버지라 불렀던 자가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원수였다니. 결국 민호가 나와 결혼한 것도 비치 세트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것이다.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아저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외할머니의 유품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맹세했다. 아저씨는 아버지의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다며 나를 돕겠다고 약속하셨다. 비치 세트의 진정한 가치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 나는 고미술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친구인 태웅을 찾아갔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태웅은 전공을 살려 현재 인사동에서 큰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하는 저명한 감정사가 되어 있었다. 내가 비치 세트를 내보이자 태웅의 눈이 경악으로 번뜩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끼고 누페를 들어 목걸이와 귀걸이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폈다. 갤러리 아는 벽에 걸린 고종계의 시계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감정 끝에 태웅은 보석을 벨벳 트레이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취가 아니라 과거 청나라 황실에서 사용되던 극상품인 리위, 잉어, 비취이며 당대 최고의 장인이 제작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태웅이 추정하는 이 세트의 현재 시장 가치는 최소 30억 원 이상이었다.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귀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태웅은 메인 반지의 안쪽에 정교하게 새겨진 미세한 표식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것이 과거 명문가들이 보물지도나 기밀 서류함을 봉인할 때 쓰던 고대 암호라고 설명했다. 태웅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 표식들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제 고미술품 밀반입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웅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 비취가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소유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태웅에게 진씨 일가와의 악연과 광식 아저씨에게 들은 과거사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태웅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민혼의 가족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친구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 보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진씨 일가가 어둠의 세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비취를 보안이 철저한 일금융권은행 금고에 신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지 속 표식들이 진 회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은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태웅의 도움은 벼랑 끝에 서 있던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태웅은 외출 시 신변 보호를 당부하며 치밀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수백억 원대의 먹잇감을 놓친 진씨 일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호해진 마음으로 갤러리를 나섰다. 단순히 보석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화려한 저택 속에 숨은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기리라 다짐했다. 진씨 가문의 보복은 예상보다 빠르고 잔인했다. 월요일 아침, 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출근하자 수희 아저씨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교장실로 호출되어 가니 교장 선생님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있었다. 누군가 내가 교사의 품위를 위반하고 거액의 재산을 절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투정서를 보낸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진씨그룹은 재계의 영향력과 인맥을 동원해 교육청까지 압박을 가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믿지만 상부의 압력이 너무 거세어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 및 정직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귀가 먹먹해졌다. 교직은 내 자부심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 짓밟아버렸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학교를 나왔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친절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오늘 밤 안으로 방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누군가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기로 했다며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람을 세입자로 두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이 역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는 이 여사의 수작임이 분명했다. 밤이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내 사진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강남 초등교사의 두 얼굴, 시댁 재산 수백억 훔쳐 달아나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른 며느리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법원을 나서는 모습, 백화점에서 이 여사와 대치하던 모습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나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나를 향한 비난과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불 꺼진 방 안, 짐은 다 쌌지만
이 넓은 서울 땅에 갈 곳이 없었다. 고립감과 무력감이 나를 덮쳤다. 이 여사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한 대가였다. 그녀는 보석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명예를 완전히 난도질해 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절망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태웅이었다. 그는 이미 상황을 다 파악했다며 지금 데리러 갈 테니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다. 10분 뒤 나타난 태웅은 짐더미 옆에 주저앉은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짐을 차에 실었다. 그는 나를 본인 소유의 보안이 철저한 하이엔드 아파트 세이프하우스로 안내했다. 태웅은 내게 두려워 말라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조만간 대가를 치를 것이라 위로했다. 지금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몸을 피하며 반격을 준비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미 유능한 변호사와 방송국에 있는 지인을 섭외해 두었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게 두지 않고 더 큰 판에서 진실을 터뜨리겠다는 계획이었다. 태웅의 진심 어린 배려와 단호한 행동에 차갑게 식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갈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태웅의 계획에 따라 나는 국영방송국의 권위 있는 감정 프로그램인 대한민국의 보물에 출연하기로 했다. 비취 세트의 유래를 공론화하여 진씨 일가의 무고를 꺾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태웅은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나의 특별 출연을 성사시켰다. 촬영 당일 나는 비취의 빛깔을 닮은 우아한 옥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카메라 앞에 서자 긴장이 몰려왔지만 스튜디오 아래에서 나를 응원하는 태웅의 눈빛을 보자 평온을 되찾았다. 내가 비취함을 열자 진행자인 노 교수와 감정단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이 보석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황실의 가보에서 시작해 외할머니가 소유하게 된 경위,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수십 년 전의 가족 사진과 당시의 소유 증명 서류들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특히 태웅은 객원 전문가로 나서서 이 리위 비취의 독보적인 세공 기술과 문화적 가치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생방송 도중 나는 이 보석이 최근 한 재벌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며 그들이 이를 되찾기 위해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영리한 대중들은 최근의 소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즉각 눈치챘다. 방송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와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여론은 급반전되었고 사람들은 오히려 진씨 일가의 파렴치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중의 지지는 시작일 뿐이었다. 태웅은 방송 직후 전 시아버지였던 진 회장이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웅이 은밀히 뒤를 쫓은 결과 진 회장은 정체불명의 번호들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가진 비취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 회장의 옛저택에 숨겨진 특수 금고를 여는 감호 키였던 것이다. 그 금고 안에는 진 회장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고미술품 밀반입 네트워크의 기밀 서류와 진씨 그룹을 비호해온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 리스트가 들어있다는 첩보가 태웅에게 입수됐다. 진 회장은 태웅 같은 전문가가 반지를 계속 연구하면 자신의 검은 비밀이 완전히 폭로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방송의 여파로 진씨 일가는 외통수에 걸렸다. 전국적인 관심사가 된 비취 세트를 강제로 뺏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사납게 무는 법에 태웅은 진 회장이 조폭을 고용하거나 사고를 위장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야 했다.
진씨 가문의 죄악을 증명할 서류들을 탈취하기 위해 옛 저택에 잠입하기로 한 계획이 태웅과 나 사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씨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것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호가 새로운 건설 비리를 수습하기 위해 부산으로 급히 내려갔고, 이 여사는 방송 이후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려 자선 파티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던 밤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진씨 가문의 옛 저택은 진 회장이 민감한 고미술품들을 보관하는 은신처로 쓰였다. 태웅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비밀 금고는 진 회장의 서재 뒤편 비밀방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세찬 빗줄기는 우리의 움직임을 감춰주었고 경비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태웅은 보안 장비에 능숙한 신뢰할 만한 동료 2명과 함께 동행했다. 우리는 태웅이 준비한 특수 장비로 센서, 울타리를 가볍게 통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니 두려움은 사라졌다. 서재 안으로 침투하자 태웅은 재빨리 금고를 가리고 있던 벽화를 찾아냈다. 예상대로 이 금고는 일반적인 열쇠나 번호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와 압력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나는 태웅의 지시에 따라 비취 반지를 금고 표면의 홈에 끼워 넣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이 보석은 영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연다던 그 말씀? 나는 금고 화면에 뜬 가상 키보드에 외할머니의 성함인 김랜을 입력했다. 나지막한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 안에는 금은보화 대신 두꺼운 서류 뭉치와 낡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자 지난 20여 년간의 뇌물 액수와 수령인, 거래 일시와 장소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별도로 묶인 서류들에는 아버지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협박 편지와 아버지의 필체를 위조한 가짜 합의서까지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결점의 증거였다. 태웅은 휴대용 스캐너로 모든 자료를 즉석에서 백업했고, 우리는 원본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담았다. 우리가 철수하려던 찰나,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아마 원격 감시 카메라를 통해 침입 사실이 발각된 모양이었다. 가문의 경비 인력들이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저택 주변을 훑기 시작했다. 태웅은 내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정원 뒷길 탈출로로 달렸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우거진 수풀을 헤쳐나갔다.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태웅은 뒷문에 대기 중이던 픽업 트럭에 나를 밀어넣고 본인도 재빨리 올라탔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고 질주했고 아수라장이 된 저택은 멀어져 갔다. 차 안에서 온몸이 젖어 벌벌 떨면서도 나는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죄악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20년간 매몰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태웅, 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 고위수사국을 찾아가 모든 증거물을 제출했다. 검은 수첩과 아버지 사건에 관한 서류들은 수사당국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당국은 즉각 진씨그룹과 관련자들의 모든 자산 및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타전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그룹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지면을 뒤덮었다. 국제 고미술품 밀반입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중은 경악했다. 진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자들도 줄줄이 소환되면서 도미노처럼 몰락이 시작되었다. 진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비선 루트를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항만과 공항은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거액의 현금과 골동품을 빼돌려 밀항하려던 중 항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노인이 수갑을 찬 채 헝클어진 머리로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진씨 가문의 권력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 여사는 남편의 구속과 전 재산 몰수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저택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녀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여자였지만 나는 병원을 한 번 찾았다. 아나무인으로 세상을 발밑에 둔 듯 굴던 여자가 말 한마디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쓸쓸한 슬픔이 밀려왔다. 민호 역시 그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었다. 밀반입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운영 과정에서의 입찰 비리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진씨그룹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일주일 만에 가문은 산산조각이 났다. 정의는 구현되었고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청춘을 다 바쳐 억눌려 살았던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진씨 가문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란이었다. 이후 나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신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과 동정의 뜻으로 거론될 때마다 콧날이 시큰해졌다. 지하에 계신 아버지도 이제는 편히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진씨 제국이 무너진 지 한 달 뒤, 죄질이 가벼웠던 민호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예전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로 나를 찾아왔다. 눈앞의 민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화려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흉한 얼굴에 후줄근한 옷차림을 한 남자만 남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참 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버지가 체포되기 직전 남긴 고백 영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공포 속에 살던 진 회장이 마지막에 모든 계획적 모함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에게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비겁하게도 가문의 화려한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심지어 어머니의 편에 서서 나를 학대했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내게 준 고통에 대해 그는 너무나 늦어버린 사과를 건넸다. 민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부모님은 각각 병원과 감옥에 계신 것이 바로 하늘의 인과응보라고 읊조렸다. 나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지만 내 마음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사과를 받아들이겠노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나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과거를 완벽하게 갈무리하고 싶어서라고. 나는 민호에게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으며 그와 그 가족이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고 말했다. 남은 생은 속죄하며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USB 속 영상을 토대로 변호사는 아버지의 법적, 사회적 명예회복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버지의 옛 동료들과 내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중한 명예회복 기념식이 열렸다. 우리 가문의 명예는 완벽히 복구되었다. 사기꾼이자 파산자로 기억되던 아버지는 이제 거대한 악의 희생자이자 고결한 인품을 지닌 인물로 재평가받았다. 지방에 계시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모아둔 저축과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로 어머니를 모셔왔다. 우리의 삶은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편안해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과거의 망령들을 뒤로 한 채 내가 선택한 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외할머니의 유품인 리위 비취 세트는 여전히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수많은 수집가와 자산가들이 나를 찾아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어떤 이는 40억 원,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나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나는 비취 보석 세트 전체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토록 깊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보물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탐욕과 다툼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모든 사람이 감상하고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의 예술적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했다. 기증식은 박물관 홀에서 매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나눔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보물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와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현대적인 최첨단 보호 유리장 안에 안치된 비취 세트를 보며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다. 이제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태웅은 늘 내 곁을 지켰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는 단순한 친구나 조력자를 넘어 내게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무렵, 태웅은 나를 이끌고 하얀 목련이 가득 핀 박물관 정원 테라스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놀라운 점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중앙에 아주 작고 푸르스름한 비취 조각이 박혀 있다는 것이었다. 태웅은 과거 보석을 감정할 때 큰 반지 뒷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을 보관해 두었다가 장인에게 부탁해 이 반지에 세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취 조각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고통과 희망을 잇는 연결고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태웅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 주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너무 감격해 말문이 막힌 채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물관의 정적이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수많은 풍파를 겪은 끝에 하늘이 마침내 내게 진실하고 견고한 사랑을 선물해 주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초등학교 교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과 문화보존 활동에 힘쓰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 나는 정기적으로 교육과 삶의 윤리에 대한 강연을 하며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내 이야기를 공유한다. 내 인생은 저 비취 조각과도 같았다. 수많은 연마와 충돌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내게 된 것이다. 나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자유롭고 당당하며 사랑이 넘치는 미래를 미소로 맞이한다. 폭풍이 지나간 국립중앙박물관 뒤편으로 맑게 개인 하늘이 펼쳐졌다. 강화유리 넘어 평온하게 놓인 비취 세트를 바라보며 나는 사람의 가치는 소유한 돈이 아니라 세상에 남긴 선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기는 죗값을 치렀고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나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태웅이라는 따뜻한 손을 잡았다. 내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이것이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행복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과거를 과감히 놓아줄 때 비로소 싹튼다는 사실을. 그동안 란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인류애와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